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800만 같은 80만 구독자와 함께하는 네. 오만무도한 경제방송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너무 오만하면 안 됩니다. 80만 가지고 지금 만족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번 주만 좀 봐주십시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요즘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은 시기죠. 뭐 맨날 사상 최고가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지금 들어가면 난 죽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네. 걱정도 들고 뭘 사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신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분의 인사이트를 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싹 정리가 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꼬박꼬박 모시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좀 나눠주려고 음. 하니까 우리도 모실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네. 사실 사람 기분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냥 그만할까? 이러면 그럼 안 되죠. 다시는 못 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있을 때 뽑아 먹자.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의 김학주 김학주 교수님. 네,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상반기 증시 뭐 얼추 끝나고 지금 뭐 7월 달이니까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요즘 시장은 뭐 어떤 각도로 좀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좀.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보면 S&P 500이 한 15%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오른 거는 이제 니케이 225, 1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죽었어도 아베노믹스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여전히 리더십을 갖고 끌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 분명한 것 같고. 예. 근데 문제는 이 S&P 500 기업 중에 한 반 이상은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었어요. 주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 80%는 언더퍼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그냥 뭐 나홀로 강세로 간 거죠. 좋은 것만 계속 좋았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그냥 인공지능이 보급됐었으니까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더블 이상 났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보통 S&P 500의 지난 1분기 이익 증가율 보면 8%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M7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그니피센트 7. 그거의 이익 증가율이 한 52% 됐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빼고 놓고 보면은 미국 기업 이익 증가율 마이너스 1.6%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S&P 500 시총에서 이제 택 비중은 한 26% 되는데 예. 그렇다고 뭐 좀 제조업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넘어가는 김에 그냥 빨리 넘어가자. 이게 뭐 26% 이상 가면 뭐 고용이나 뭐 경제 전반에 좋은 어떤 훈풍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업이 옛날에 굉장히 커다란 산업이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위축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도체가 다 이제 대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갈 거면 그렇게 빨리 가자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속에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고금리죠. 그러니까 택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빨리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았더라. 예. 두 번째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전기가 부족하더라.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금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고금리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렐러번트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 공급망 문제로 생긴 인플레이션을 왜 금리로 잡아? 그렇죠. 왜 수요를 때려잡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공급망의 교란이 생기면 일단 생산성 향상. 그래서 지금 스마트 인프라를 막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쓸 수 있는 건 차라리 교육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관세이나. 잠재되어 있는 공급망을 깨우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80년대에 70년대 그 오일쇼크 후반에 굉장히 이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 폴 볼커라는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면서 수요를 완전히 냉각시킨 게 예. 이게 인플레를 잡았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80년대부터 있었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특히 EU 같은 거 보면은 이 통합된 다음에 물가가 굉장히 빨리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패권 다툼 때문에 중국을 고립시키고 오히려 이 공급망을 더 혼란시키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물가 오르겠지 그럼. 그러니까 패권 다툼이 오히려 이런
이 인플레를 자극했다. 뭐 오히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집값 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집값 안 떨어지고 오히려 모기지 금리만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고. 네. 그리고 뭐 이 에너지라든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코스트 오브 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오히려 코스트 푸시를 더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집, 에너지, 곡물 이게 다 생필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올릴 수 없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네. 예전에 터키 대통령이 그 소리했다가 아주 글로벌리 욕을 먹었잖아요. 무식하다고 욕 무식한 먹었는데. 자식.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기도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데 예. 내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런 입장을 맞아요. 견지하고 터키 있는 대통령, 거죠. 옐런, 김학주 이 세 분만 야 이거 금리 얘기를 그래서 하여튼 예. 지금 페드도 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예. 미국 주택 재고가 막 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는 미국 그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중산층이 중간 그 가격 정도의 집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하는 건데 200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꺼지기 전에 너무 집값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집값도 높은데 설상가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7%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를 당연히 낼 사람은 없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이제 집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들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월급은 더 올려달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주택 건설에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주택 재고 늘고 그러면 주택 건설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예요. 근데 그 매매, 거래 그리고 금융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6%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11월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대중들은 이 고물가의 대책은 치유책은 고금리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페드가 그렇게 교육시킨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불에 기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냥 11월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려볼까? 뭐 이런 눈치를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네들의 잘못된 선택을 뒤집으려면 어떤 핑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EU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봐라. 뭐. 그래서 아까 터키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금리 내렸는데 오히려 물가가 안 올라가고 다 잘 진정되네. 그거 봐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금리 그거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왜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에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화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걸 사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금리를 올려보니까 돈이 국채 사러 들어오더라 이거죠.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네,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지 말고 뺏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뺏은 돈으로 미국 기업들은 투자하고 또 이제 그 미국에 저항을 하는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중동 이런 나라들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상대보다 좀 덜 내리자. 그러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그러니까 돈은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고 계속 미국의 택이 세계 증시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미국의 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구글 같은 빅텍들도 이제 PR을 보면 한 뭐 25에서 33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걔네들도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장에 어떤 탄력을 붙은 상태니까 그렇게 초저금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예전에 초저금리일 때는 그 친구들 실적이 잘 안 나와서 그렇죠. 그랬어요. 그때는 한참 투자만 이루어졌을 때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들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교수님 그 지금의 고금리가 만약에 없었고 금리가 네.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낮은 상태였다면 지금의 테크 기업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더
성장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만약 걸림돌이었다면 S&P 500의 그 택 비중이 26%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넓게 뭐 퍼지고 새로운 어떤 택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신경제로 빨리 이동했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스타트업들도 많이 투자도 받고 하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저금리였다면 그래서 이제 사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금리를 좀 소극적으로 내리는 거 아닐까 네. 생각하는데 네. 미국의 시중 금리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조금 내려도 시중 금리는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의 구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프리페이먼트 옵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을 풀잖아요. 네. 네. 금리 내려서 그러면 이 택 기업들은 자금 조달할 때 채권 발행 안 해요. 잘. 그렇죠. 주식으로 주식 하든가. 발행하죠. 네. 그러니까 채권의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채권 공급 속도가 떨어진다고요. 예.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는 시중은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금리가 시중 금리가 빨리 떨어질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거는 스몰 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주 중에서도 스몰 캡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변변치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동안 도산을 걱정했던 애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가끔 뭐 저 고점 대비 95% 주가 빠진 애들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 그러니까 그건 진짜 드라마틱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중 금리는 낮은 거는 미국은 근데 계속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네. 국채를 더 계속 찍어내면서 그 빅테크들이야 채권 발행 안 하는데 네. 그 US 가버먼트가 자꾸 채권 발행해서 네.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국채가 계속 그런 프레셔를 준다 그러면 네.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도 스테릴라이즈를 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그 국채 공급도 조절을 한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소화될 것만 하겠죠. 시중에다가 너무 많이 쏟아내면 안 되니까 그때는 결국은 이제 그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사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죠. 근데 조금 이제 그 미국 국채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 그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금리는 이제 그렇게 그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 스몰캡을 보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주가가 이제 자금난 때문에 예. 폭락했던 그런 스몰캡 중에 기술주들을 보자. 살아 그런 게- 돌아온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스몰캡 중에 그 빅테크와 업종이 비슷한 IT 쪽.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플러그 파워,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그 23andMe, 그다음에 그 차지 포인트. 이게 네 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계속 그걸 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니 이제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는 3배 날라갔고 말씀한 후에 차지 포인트요? 예. 차지 포인트 또 뭐라 말씀하셨죠?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 23andMe, 23 and me. and me. 예,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잘 써놔요. 네. 잘 써놔. 그다음에는 이제 전기 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태양광 풍력 그 전기 많다, 신재생 전기 많다. 근데 그게 이제 사막과 바다에 있다. 그래서 그걸 송전망이 부족해서 갖고 올 수가 없으니 버리지 말고 그 물을 분해하자 그 전기로. 그럼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자. 그럼 네. 수소를 전기가 필요한 곳에 갖다 쓰자. 뭐 이런 게 그린 수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물이라는 게 너무 구조가 안정적이라서 잘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쪼개려다 보면은 안 쪼개지니까 막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이 수전의 장비가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의 내구성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쪼개지는 물을 자꾸 억지로 쪼개려고 하지 말고 예. 그냥 천연가스 기체를 쪼개자. 그러면 천연가스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잖아요. 예. 촉매를 써서 그걸 쪼개자. 그럼 수소 나온다. 네, 수소 나오니까 예. 탄소는 또 고급 소재를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비용을.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은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셰일가스는 누구의 지적입니까? 오바마. 아니 그 트럼프. 트럼프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적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이러한 이 셰일가스를 예. 쪼개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어떤 청록 수소
요 산업은 상당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 그린 수소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예. 수소도 같이, 그러니까 청록수도 같이 하면서 수소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전망 있는 지역조차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대표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료가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신재생을 위해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발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낮 같은 데는 햇볕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발전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엄청난 전기가 이 송전망에 쏟아진다는 조절이 거예요. 안 된다면서요. 예, 태양광 풍력이니까. 그렇죠. 그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기료가 마이너스로 가요. 그런데도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게 남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ESS라는 걸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해서 예. 전기가 남아돌 때 좀 저장했다가 전기 모자랄 때 쏘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이 배터리는 이 승용차 배터리 정도를 넘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크게 커지면 이거 사이즈가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ESS의 그 내구성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이에요. 예. 두 번째는 충방전이 배터리 내에 각 셀에 골고루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한쪽에 쏠리게 되면 그쪽이 괴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ESS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차로 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송전망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이 송전망의 과부하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쪽을 좀 보자. 특히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소형 원자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4세대 소형 원자로는 미국 정부가 되게 거북해했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 폭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235의 비중이 한 0.7%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 235만 일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폐기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쓰는 게 중수로예요. 그러니까 중수로 발전은 효율성이 별로 없죠. 네. 폐기물만 왕창 나오고 일하는 건 조금밖에 없고. 예. 예. 근데 이제 이 폐기물에 플루톤이 많이 섞이니까 예. 이 중수로 쓰는 애들은 주로 이제 그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천연 우라늄을 조금 원심 분리게 놓고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우라늄 235를 더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농도를 3%까지 올리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수로예요. 예. 그러면 그 파우더를 미국이 조제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게 이제 쓰는 건데,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 4세대는 이 우라늄 235의 함량이 20%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짜리는 몇 바퀴만 더 돌리면 90%까지 가요. 예. 핵 폭탄이라고요. 그러니까 IAEA에서 이제 그 핵사찰을 하겠지만 어떻게 다 감시를 합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이 감독을 못 하게 되면 예.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소형 원자로는 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거북하다. 그러니 이제 3.5세대부터 하자. 그러니까 3.5세대 원자로는 지금의 경수로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안전도만 더 개선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2007년에 레이에스라는 사람이 이 뉴스케일 파워를 이제 만들었어요. 예. 회사를 만들어서 이 3.5세대 이 원자로를 했는데 소형 원자로를. 근데 이 사람 핵 규제 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승인 잘 받을 거다. 실제 잘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진도 빨리 나가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60메가와트짜리를 만들었어요. 예. 너무 적다. 상업성이 없어. 예. 90메가와트로 바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5배지만 사실 그 높이나 사이즈는 밀도 생각하면 2배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자로에는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원자로의 원리가 핵 연료를 중성자가 들어가서 쪼개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핵 연료만 쪼개지는 게 아니라 중성자에서 쪼개져요. 그러니까 중성자 처음에 한 마리 넣거든요. 근데 이제 3마리가 돼요. 또 한번 반응하면 9마리, 27마리. 예. 이렇게 되면
원자 폭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3마리 되기 전에 2마리를 젓가락으로 딱 건져내죠. 예, 그게 제어봉이에요. 예. 근데 제어봉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뭐 젓가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젓가락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잡히질 거 예, 아닙니까? 그것처럼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높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높이를 높이지 말고 그냥 조금 줄여서 해보자.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증기가 올라가서 식어서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자연 대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대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높이가 안 나와요. 낮추면 네, 예. 높이를 줄이니까 자연 대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돌리려고 펌프를 달았어요. 예. 펌프가 정전되면 어떻게 해요? 펌프가 고장나면 안 어떻게 돌지. 되죠? 큰일 나지 거기서. 그러니까 만일의 사고에 원자로는 굉장히 커다란 그 임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안전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 레이에스라는 사람도 자기의 주식 창업자가 주식을 약간 팔았어요. 예. 그 주가가 처음에 공모가는 이제 10불이었거든요. 예. 15불까지 쭉 올랐었어요. 2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네.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뉴스케일 파워가 갖고 있는 특허를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돼서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저희도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 이 솔루션을 제안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정도면 다른 업체들도 그 솔루션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해법은 마련한 상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수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네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수소로 갈 거 아니냐. 네네. 이게 큰 한 축과 또 한 축은 좋은 건 알아. 근데 네네. 그거 진짜 돈 너무 많이 든다. 네. 수소.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소는 인프라 필요하니까. 모든 인프라가 다 수소로 맞춰줘야 되니까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니 네. 그 인프라를 다 깔 때까지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수소는 진짜 한참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비관론도 꽤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를 네. 했던 거고. 예. 근데 지금 이 석유를 산유국도 굉장히 많고 미국도 사실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산유국. 예, 그러니까 기름을 결국 석유를 쓰기- 쓸 수 있는 방법이 예. 지금까지 그냥 태웠는데요. 아. 예, 태우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쪼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수소 경제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그것도 하고. 석유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네. 아, 네, 천연가스를 분리해서 수소로 얻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배터리보다는 네. 이런 수소라는 기체가 인류가 그동안 사용해 온 어떤 에너지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수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는 이런 그 중동 쪽,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석유를 갖고 있는 곳은 결국은 미련을 갖고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상방 하여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네요. 네. 전기 문제, 뭐 AI 기업들 문제, 고금리 문제. 그럼 하반기에는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상반기에 뭐가 갔는지부터 한번 보면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2배 이상 주가가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인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미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이제 워낙 많이 가서. 예, 델이 있죠. 델. 그러니까 델. 델이 AI 서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델의 서버는 어느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굉장히 대리 예. 그런 걸 잘합니까? 대리 컴퓨터 네. 만드는 데 아니에요, 예, 컴퓨터? 그거 말고, 그러니까 휴레파커드 말고 예. 델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차별적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됐죠. 그죠? 예. 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기술 장벽이라는 게 뭐예요? 서버라는 건 이것저것 조립해서 만드는 기업용 PC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서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갈 때 돌아가는 환경을 예.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발열 제어 이런 거 잘한다는 예, 건가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빠지는데 대한 어떤 그러한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볼티프라는 회사는 혹시 미국 그 저기 통신 장비 업체 중에 에멀전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거기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볼티프 VERTIV 그러니까 여기가 UPS라는 장비를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그러니까 무정전.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거나 전압이 막 바뀌었을 때 그거를 일정하게 안정된 전기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퓨어 스토리지라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받고 저장하고 밖으로 빨리 분출하는 그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도 그걸 빨리빨리 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이 데이터 센터의 대표적인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다 들어가겠군요. 조용히 소리 없이라도.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갈 거냐고 물어봐요. 어떤 안 대표님도 저한테 엔비디아가 하반기에도 계속 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글쎄요. 이제 어떤 그 종목의 호재가 나왔을 때 그게 반영되면 다음 호재가 나올 때까지는 조정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때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게 되면 그걸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저는 전형적으로 그걸 안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의 투자, 그러니까 아마 저가 하는 투자를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 기간이 길고 그분들은 좀 짧고 그렇게 되면 서로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주파수가 다르면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어떤 투자 방법의 좋은 점이 뭐냐면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면은 길게 보고 어떤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올 때까지 가만히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중간에 흔들려도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근데 지금 AI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결국 데이터 센터도 보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돈이 지금 0.2조 달러예요. 오픈 AI 샘 홀츠만은 지금 7조 달러 모은다 그랬어요. 어느 천년에 7조 달러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뭘 보냐? 그럼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아직 이 휴머노이드의 세계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체화될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편안하게 갖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하는 장기 투자도 그런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일단 구축이 되어 가는데 이어서 후속 투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AI 하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 관련. 그렇죠. 뭐 이렇게 조금씩 그 다음에 하드웨어, 아이폰에 결국 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PC에 결국 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씩 확대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대표님 말씀대로 전기. 그래서 이제 뭐 플러그 파워, 뉴스케일 파워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는 두산 퓨어셀, 한화솔루션, 효성 첨단 소재, 수소,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한전 KPS, SMR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 업체를 그냥 사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역시 이제 뭐 문이 넓어지면 트래픽 늘어나니까 처리하는 거는 저는 뭐 엔비디아, AMD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좋게 보는데 그 다음에 있을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간선도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통신만 깔아라. 그러니까 이제 초고속 통신 5G, 6G로 가자. 근데 간선도로 깔아놔도 다닐 차가 없다, 콘텐츠 없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AI 콘텐츠가 나왔잖아요. 그다음 로컬 스피드도 빨라졌고. 그러면 이제 간선만 깔아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신 장비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죠. AI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AI 관련된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AI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로컬의 스피드 빨라지고. 근데 중간에 간선이 느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뚫어주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신 장비 쪽에서는 예전에는 화웨이가 석권을 했었죠. 근데 미국이 규정을 바꿨어요. 너희 비밀 다 까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지휘하냐면 퀄컴이 다 지휘하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퀄컴이 다 가질 거예요. 퀄컴이나 브로드컴 뭐 이런 데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속으로 가면
이 광섬유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건 코닝이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코닝 회사를 보고 또 간선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그 로컬에서 잘해야 되니까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시스코나 델이 잘할 것 같고 몇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뭐 스위치나 라우터를 만드는 뭐 유비쿼스, 그다음에 광 네트워크 장비를 하는 그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데 분명히 수혜는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후배가 센서비라는 그 이 스타트업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 CFO로 있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자기네가 이제 그 초고속 통신으로 가면 보통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2.4GHz, 그다음에 3.8GHz래요. 근데 예. 본격적인 5G로 가면 24GHz 이상으로 확 가야 돼요. 굉장히 빠른 거죠. 예. 거의 뭐 고주파죠, 그냥. 그러니까 파워가 되게 세기 때문에 데이터가 튕겨 나가 버리거든요. 다 소실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그러한 뭐 안테나라든가 커넥터 예.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그래 이건 결이 좀 맞는 것 같다. 한번 사보고 싶은데 근데 이 회사는 그 기술은 있어도 아직 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런 이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게 조금 아직 양산 기술이 부족해서 주가는 눌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한번 사보고 싶다. 근데 유동성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 그런 중요한 것도 거가. 중요해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이것도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구축된 다음에 이루어질 투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예전에 브로커들이 다음은 얘기하지 마라. 야, 뭐 머리 아파. 일단 다음만 얘기해. 근데 저는 다음을 보고 싶은 이유가 예. 항상 남들보다 좀 빨리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세계가 올 것이냐. 저는 분명히 이때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그때부터 오게 될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탈글로벌화가 훨씬 더 빨라질걸요. 다 이제 각자 도생 가고 홀로서기 할 거예요. 예. 이제 선진국도 제조업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건비 비싸요. 예.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로봇이 일을 하고 사람은 이런 화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작업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바로 7시간으로 작업장으로 날아가죠, 신호가.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이지 않습니까? 예. 요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디지털 설계를 잘하는 데가 이제 그 메타라는 데하고 네. 시스코가 하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수혜가 되고 로보틱스 하드웨어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스위스의 ABB, 그다음 일본의 야스카와 여기도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잘해요. 그리고 나스닥의 테러다인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실력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사물 간의 인터넷이 다 유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유선은 중간에 끊길 수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에 좀 부족하잖아요. 점점 위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위성은 어디든지 꽂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위성이 조금 더 많이 쏘아져 올라갈 것이다. 그럼 스페이스X의 이 스타링크도 별도 부분 상장이 된다. 예. 그다음에 아마존도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 위성을 쏘아 올린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인공 위성만 하는 데는 이제 Viasat이라는 업체도 있어요. 예. VIASAT. 그러니까 이런 업체도 퓨어 플레이로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oT까지. 네. 비아셋은 지금 계속 그 찾아보고 있었어? 주가가 아주 사기 좋네요. 아, 그래요? 거의 뭐 많이 떠- 몇 년 사이 교수님이 최저가 좋아하시는 그런 거네. 네. 쫙 바닥 깔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수소가 이제 예. 하세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지금 유성은 하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분명히 다음 페이지예요. 근데 볼 수는 좀 있죠. 길게 네. 생각해 보면. 네네. 그래. 그리고 없다 생각하면 돼. 없다. 어. 근데 이거 사고 자꾸 들여다보고 왜 안 가지? 이건 가는데 이건 안 가지. 그러다 보면 낼름 팔면 그때부터 오르지. 어려워요. 잠깐 놀러 갔다 올까? 그러면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통신은 빨리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AI가 막 개발됐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이 덜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하드웨어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바로 통신이니까 네네. 그거는 통신은 맞아요. 확대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바로 다음 스텝은 예.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저기 IoT를 하려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는 이 초속 통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5G? 여러분들은 그 트럼프가 어떤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방도 예.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도 극우죠. 예, 영국도 요즘에 이번에 노동당이 이겼잖아요. 예, 완승을 했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극좌라고요. 예. 극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는 거는 처음에 협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타협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방한테도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참 독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많이 갈랐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아까 이제 탈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어떠한 이 생산 그 인프라를 만들려면 예. 이 초속 통신이라는 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깐대하고 안 깐대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경쟁적으로 깔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대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선이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될까요? 미국 대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그 바이든이 건강 문제에 드러났고, 예. 네. 근데 이제 안 대표님은 정치학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미국도 그렇고 왜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치인들이 별로 인물이 없잖아요. 예, 없어. 그러니까 왜? 이 프로가 그래서 요즘 부푼 꿈을 꾸고 있잖아요. 내가 해도 되겠다. 예, 예. 정치 이외에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인재들이 정치로 가서 정치 누릴 수 이외에 있는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스스로도 가치를 둘 수 있는 그것도 영역들이 늘어나서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치가 갖고 있는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역할의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졌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 미래 꿈이 보통 뭐냐? 이렇게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면 칭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참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거참. 대통령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 미래의 꿈은 대통령. 실제로 대통령의 꿈 그런 미래의 장래 희망입니다. 한 사람 어렸을 때 많았어요 옛날에. 요즘 누가 그런 거 씁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 이런 거. 그렇군요. 예, 정치를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의 지금 눈빛은 아유, 니들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아니, 어떻게 진행하니? 아니, 그런 눈빛이에요. 저도 이해를 잘 몰라요. 네, 모르고,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네. 그러니까 정치계의 어떤 스타가 탄생하는 것도 예.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의 예. 사회 문제라는 게 인구 구조에서 오는 굉장히 진짜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혁이나 어떤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타가 탄생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치매 환자나 돈키호테가 그냥 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배경에는 SNS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여러 욕망 중에 하나는 세상을 바꾸자도 있지만 네. 좋아요 받고 싶은 거거든요. 좋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는 5, 60대쯤 되면 어디서 좋아요 받을 일이 없어요. 회사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네네. 그런데 거기 가면 완전히 그냥 이거잖아요.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다들 그거 하고 싶어서 그쯤 되면 다 정치로 가는데 요즘은 뭐 좋아요가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스타에서도 나오고 페북에서도 나오니까 굳이 거기 안 가도 되겠다 하는.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은 원래 그 사회 정의,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위한 지속성, 예. 뭐 이런 쪽에 그걸 위해서 개혁하자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근데 개혁을 하더라도 알아야 개혁을 하는 거니까 과학기술 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빅텍들이 민주당을 지지했었고, 예.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바이든 재선하는데 별로 의심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S&P 500에서도 이 기술주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뭐 민주당 자꾸 개혁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화당은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예. 뭐 이런 주의니까. 그 다음에
이 빅텍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과학기술 관련된 규정을 민주당이 만들어 주니까 좋다.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머리가 많이 커졌는데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이제 간섭이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람의 인권, 프라이버시 이걸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권리 장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은 일단 해 너희가 그리고 법적 책임은 너네가 진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빅텍 입장에서 봤을 때 공화당 괜찮은데? 오히려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흘러가고 지난번에 암호화폐 얘기했을 때도 약간 예. 규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공화당이 이긴다면 일단 무슨 일이 발생을 할 거냐?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공공연하게 파워를 해고하겠다고 얘기하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경기 그렇게 애써서 부양시켜 놨는데 네가 고금리로 그걸 다 밟아놔? 내가 너는 해고시킬 거야.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다시 초저금리로 돌아갈 것이냐? 예. 그래서 달러 약세 만들고 뭐 수출 확대시켜서 미국의 어떤 제조업,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살릴 것이냐? 근데 그 사람도 지난 4년 동안 제조업이 안 된다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돈도 정말 소중한 자원이구나. 뺏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인 초저금리를 가지는 않을 것 가지는 않을 같고 거다. 이제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게 예. 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블루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청록수, 예.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은 분명히 부스트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플러그 파워에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패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 국채가 등급이 이제 AA로 하향 조정됐죠. 근데도 누구도 이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빚을 못 갚을 수가 없어요. 찍으면 되는데. 돈 찍으면 되니까요. 예, 예. 근데 그 다 패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서방들, 우방들하고 이제 같이 외교를 통해서 힘을 더하는 거고, 이 공화당은 이 군사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진핑이 EU 집행위원장한테 대화하면서 미국이 자꾸 우리를 전쟁터에 끌어들이는 것 같다. 지난 5월달에 그 대만의 라이칭더, 그러니까 친미 총통이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부터 계속 대만 연안에서 군사훈련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중국을 전쟁터로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싼 방법, 경제적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랑 어떻게 다르다는 걸 한 번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트럼프는 전쟁하기 싫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저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써야 되는 힘을 한번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의 군사력이 이 상대방의 파괴력을 넘어서는 거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예. 그거 늦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파괴력을 내가 통제하는 것.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게 위성, 예.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이에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하는 건 로키드 마틴이고요. 예, 그래서 로키드 마틴을 계속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위성이 중국 700개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은 3,433개예요. 여기는 민간 위성도 다 포함된 거죠.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앨런 머스크가 위성을 통한 첩보를 미국 국방부에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백도어가 있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미국은 지금도 그 백도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계속 제공받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미사일을 쏜다면 다시 소련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패권을 국방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그 역할을 빅텍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텍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빅텍이 하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세계인데 예. 이런 걸 함부로 탄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주택 아까 건설 경기가 많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복원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예. 주택 건설 경기요. 그러니까 민심하고 직결되니까 그런가요?
원래 공화당은 예. 이 주택 그 부동산 이쪽을 그 좀 서포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DR 홀튼이라는 기업이 이제 주택 건설 업체 중에 대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 주식도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구조적으로 주택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08년 이후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난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 많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다 이 리모델하는 업체로 그 수익성이 나는 리모델 쪽으로 다 바꿨어요. 집을 지을 만한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19년에 집 모자라는 게 300만 채였거든요. 지금 예. 500만 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도 구조적으로 집이 모자라니 괜찮겠다고 산 거예요. 아니 수요는 있는데 집을 예. 못 지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중요한 이유가 그 고밀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택 그 신축 허가를 안 내줘요. 아 그렇죠. 뭐 예. 서양 대도시들이 대체로 그렇죠. 예, 근데 어. 트럼프는 그거를 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이든은 좀 타이트하게 규제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좀 풀어줄 것이다.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고 또 금리도 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모기지 지급 이자에 대해서 세세 혜택도 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워렌 버핏이 산 다음에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지난 4월부터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못 견디는 거죠, 얘네들도. 예. 근데 이제 그때 한 밑에서 한 사보면은 재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게 주로 이제 트럼프는 맡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빅텍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규제로 막혀 있는 어떤 디지털 세계,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2035년까지 가솔린 자동차를 없애겠다는 게 지금 규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무효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약간 그렇죠. 이제, 늦추는 분위기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름대로 이제 따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그 PER이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건 거의 망하는 밸류에이션이에요. 망하는 각이죠.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겠다. 석유 엔진이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리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자동차 있고요. 업체들이 그렇게 저평가되는 이유는 이제 석유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 그렇죠. 주로 뭐 전기 자동차가 되면 네. 기존 자동차들의 프리미엄이나 혹은 선진입 효과나 이런 거는 개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기는 거예요. 예. 전기 자동차가 돼도 벤츠, 아우디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일단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나 디지털 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전 제품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 잘하는 거 예. 중국 보십시오 중국. 예.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레거시들이 다 그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좀 있으면 테슬라가 그 BYD한테 잡힌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넘버원을 뺏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 안에서도 엄청난 수의 그 이 전기차 조립업체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레드오션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쿠쿠, 웅진 이런 데서도 전기차 만드는 거야 진짜. 압력밥솥 만들 수 예. 있으면 전기차 만들 수 예, 있다는? 예전에는 완전히 불가능했는데 자동차는 원래 만들던 애들만 만드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지긴 했죠.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도 결국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나중에 가겠죠. 예. 그 안에 계열사를 보면은 그런 역량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 그 자동차도 해봤고. 예. 그래서 그런 자동차 업체들도 한번 밑에서 한번 사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 디지털 세계가 막 커진다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뭐 출근할 필요 없으니까 사람의 어떤 이동 반경은 좀 줄어들고 차를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이쪽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답 없는 세계가 계속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뭘 갖고 자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에러만 내는 거죠. 그건 역시 답이 아니었어. 빚만 늘어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80년대 나는 그 레이건하고 대처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들의 예. 가치가 인정받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넷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가치 만드는 도구가 생겼으니까 예. 정부가 조용히 그냥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알아서 잘하네.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포텐셜을 충분히 한번 만들어 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냥 차라리 풀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네.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그걸 표방하는 게 미국 공화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화당이 좀 득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항상 풀어주고 시장에 맡기고 하는 게 네. 대체로 그럼 맞아요? 아니면 어떤 시즌이나 환경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뭐 맡겨놔도 사실 그 대중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정부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예. 뭐 전쟁 이후나 이런 때처럼. 음.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럴 만한 도구가 막 생기고 있으니까 한참 뭐 발산하고 싶은데 그걸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조금 좀 막고 있는 겁니까? 뭐 의도적이든 그러니까 혹은 결과적이든. 뭐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혹시나 사람이 다칠까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뭐 일단 다 본 다음에 하자. 뭐 자율주행이나 네. 조금 보수적이다. 네.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인권과 저울질하고 뭐 이제 진보의 가치와 저울질하고 그렇죠. 하면서 현실적인 걸 선택하기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쪽 네. 분들은.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전반적으로 그래 좀 주가나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질 걸로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방향성에 그러니까 대해서. 트럼프가 금리도 좀 내리는데 전향적이고 또 시장 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트럼프가 있었을 때 주가도 좋았고 예. 다 좋은데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바이든이 되면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근데 4년과 크게 네. 다르지 않겠죠. 트럼프는 그 트럼프 리스크가 있어요. 도출 행동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무슨 네. 일을 만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서방하고 갈라선다. 그래서 이게 진짜 탈글로벌화가 빨라진다. 그럼 달러 패권에 어떤 충격을 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왜 달러 써야 되니? 그냥 뭐 우리 모두가 공평하고 그냥 그 편한 디지털 화폐 한번 써볼까? 서방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에 좀 위협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달러 채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고요. 예. 일커질 수 있다. 그게 가치가 좀만 떨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난리 그럼 바로 난리 혼란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궁금한 포인트에 대해서 저는 질문이 한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 각자 자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그건 이제 미국도 하자고 하고 중국 때문에. 네.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화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판단을 해야 현실화 된다고 보면 뭐 로봇이 가겠지, IoT가 가겠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아시아에서. 네. 그리고 중국이 물건 안 만들 거냐 하면 안 만들 건 아니니까 결국은 미국도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고 나면 비싸졌네. 싼 거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관세로 막아야 되니 이게 이제 자꾸 비효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효율이 과연 극복이 되면서 장벽이 계속 살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빅텍이 하고 싶은 게 인공지능을 더 영리하게 하자, 더 예. 사람같이 하자. 예, 휴머노이드. 근데 민주당은 하지 말라 그러고 공화당은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기계가 만드는 게 더 원가가 싸지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그 퀀텀 점프를 노리는 거죠. 예.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목을 메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네. 로봇이 더 잘 할 네. 수. 그러니까 뭐 모든 거가 그렇다. 예. 는 하긴 아니겠죠. 어렵겠지만 예. 하여튼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할 일을 따로 찾아야 되는 거죠. 되는 쪽으로 가고 볼만하다. 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생각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남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난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 관련된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그 기계의 건강은 누가 돌보냐? 기계도 건강을 돌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신기하기는 한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올 거예요? 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신기한 거 다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서 신기한 거 보고 박수치고. 네. 그러다가 말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엔비디아부터 지금 다 깨지는 건데. 근데 그러면 아니야. 그런 인공지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받기만 하면 그냥 그게 다 피플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걸로 공장 만들고 그걸로 경제 돌리고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 야 그건 큰 돈 되겠다라는 생각도 거꾸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예. 훨씬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에러도 훨씬 적고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고. 그러니까 어떤 부가가치 소비를 새로 만들지 못하지만 예. 뭐 기계가 소비를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기계가 이런 어떤 그 코스트를 절감시켜 줄 수 생산성 있는 높이는 거에 그런 쪽은 월등히 잘하죠. 그게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 뭐 비용 이런 것보다 생산성 향상 효과는 훨씬 클 수 있을 훨씬 것이다. 크죠. 예. 저는 갸웃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를 좀 더 하면 그런 의심은 넘어가는 글쎄요, 모양이죠. 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대가 100% 어느 곳에서나 적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그런 섹터부터 적용이 되어 가겠죠. 예.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것 같긴 해요. 기술이. 그러면 2%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지금 막 국경이 자꾸 장벽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비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거를 AI가 만약에 네. 극복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괜찮아, 니들끼리 뭐 장벽이 생기건 말거나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좋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그러니까 제 있을 거는 생각에는 같아요. 지금 세계가 그러니까 세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막 분리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80년대 이후로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민간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어떤 민간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통합을 시켜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패권이 이렇게 되면 제도권에서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저는 사실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힘을 잃고 오히려 빅텍 같은 데가 더 이제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는 영향력이 커지는 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정치와 행정이 하는 일을 그렇죠. 빅테크가 하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런 미래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먼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세계, 즉 세계가 세계화되고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고 하는 그런 국경 없고 장벽 없는 WTO 세계에서 사실 가장 득본 나라가 코리아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비관적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교육을 어떻게 발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학 강단에 있지만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생각 못해요. 앞으로는 어떤 그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오더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포텐셜이 있어요. 많이 교육받았고 근데 행동하는 사고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와서 아마 나중에 자극이 오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약간 잘못되고 쇼크가 오면 그러면 하여튼 새롭게 부가가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실 암울하죠.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분명히 로보틱스 쪽에서는 앞서갈 거예요. 그거는 자연 발생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드라마틱한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러려면 인재들이 좀 눈을 반짝반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그냥 교육 문제를 얘기하는데 교육부가 바뀌어야 되고 하여튼 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AI 주도권이 이미 완전히 미국이라서 우리는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을 그거 것 같아요. 사다가 응용 제품 잘 만들면 되잖아. 내가 오늘 얘기했죠. AI만 갖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신기한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랑 로봇이 합쳐져야 일을 시키지. 그래도 그거 갖다 와서 하면 돈은 결국 글로 다 줘야 되니까 사용료 내고 뭐 내고 계속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AI도 지금은 만드는데 비싸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거 지가 무슨 뭐 새로운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 칩 갖다 대빵 때려 넣은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도 나중에 저거 좀 싸지면 나중에 갖다 때려 넣으면 되지 않나?
그 디지털이라는 게 모르겠네요. 사실 아날로그보다는 카피가 더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똑똑한 인재들을 생각해 보면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과거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캐치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서 새로운 거를 창의적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의대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예.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값이 좀 내려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야, 하여튼 오늘 키워드를 많이 주셨네요, 교수님이. 네, 요거 한번 생각. 저막 써왔어, 메모 김학주 교수님 방송은 어. 그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뭔가 들리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그거 무슨 그러다가, 얘기지? 뭐 이랬다가 곱씹어 보면 또 네. 아, 중요한 얘기를 슬쩍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